발목의 관절염, 발목에 이제 인공관절이 필요한 말기 관절염 환자는 사실 뭐 무릎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미국의 연구 데이터를 보면 발목 관절염이 무릎 관절염의 24분의 1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발목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환자도 1년에 약 900명 정도고, 우리나라의 무릎 인공관절은 아마 9만 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발목 인공관절염을 시행하는 환자가 무릎 인공관절 시행하는 환자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는. 발목은 연골이 굉장히 얇습니다. 발목은 연골 자체가, 뼈 위에 있는 연골 자체가 약 1에서 1.5mm로 사실은 얇은 대신에 안쪽이나 바깥쪽이 굉장히 균일하거든요. 반면에 무릎은 연골이 굉장히 두꺼운 반면에 내측과 외측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안쪽 내측의 연골이 빨리 닳는 습성이 있는데, 동작 자체도 무릎은 각도가 거의 0도에서 140도, 150도 정도, 관절의 어떤 가동 범위가 큰데 반해서 발목은 정상 범위가 20에서 40도, 총 60도 정도로 사실 가동 범위도 좀 작고 격자 구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안정적인 편이고요. 나이가 들면 무릎의 연골은 급격하게 이렇게 약해지는 대신에 발목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연골의 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발목은 연골 자체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도 손상이 좀 덜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다만 발목의 관절염은 언제 주로 발생하냐면 골절이나 다른 발목의 어떤 염좌라든가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었을 때, 어떻게 2차적으로 외상성으로 생기는 2차적으로 오는 관절염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서 농사일이나 다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의 발목 관절염이 조금 더 많이 오는 편입니다. 발목 관절염은 보통 정도에 따라서 1, 2, 3, 4단계로 나눕니다. 1, 2단계의 초기 관절염은 골극이 자라있는 형태고요. 그 경우는 뭐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깔창 치료라든가 아니면 수술을 하더라도 골극만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로 해결이 가능한 편이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3단계, 4단계 관절염은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수술 조금 더 약간은 크고 좀 적극적인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3단계 관절염은 발목 관절을 둘러싸는 격자 구조에서 안쪽 발목 내측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걸 3단계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목 전체, 발목 위쪽을 포함해서 외측까지 관절의 간격이 전체가 좁아지는 형태가 이제 말기 관절염, 그래서 4단계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3단계, 4단계로 넘어간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4단계의 이제 발목 관절 자체가 전체적으로 좁아져 있는 4단계의 말기 관절,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사실 고식적인 치료는 발목 관절 자체를 고정시키는 뼈, 경골과 아래에 있는 거골뼈, 발목 관절 두 개를 아예 그냥 유압시켜버리는 발목 고정술이 고식적인 치료였고, 이 수술은 약 70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수술이었고요. 통증 조절의 목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였습니다. 반면에 최근이라고 하기도 조금 지났는데 약 30년 전쯤에 발목의 인공관절이 개발이 됐고요. 초창기 발목 인공관절 수술은 실제로 기구가 좋지가 않아서 실제로 몇 년간 사용을 하다가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이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발목은 고정술만 시행을 하고 발목 인공관절은 시행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 최근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다시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발목 인공관절 기구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결과가 그때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고 통증도 조절되면서 오래 쓸 수 있고, 이렇게 바뀌면서 최근에 발목 인공관절은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수술 술기 자체도 실제로 무릎 인공관절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발목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발목 인공관절을 시행해도 되는 환자인 경우에도 발목 고정술을 시행하는 병원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발목 인공관절의 어떤
수술 술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사전에 어떤 환자들에게 사실 인공관절을 시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이제 사기 말기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인공관절을 사실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발목 고정술이 더 좋은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발목이 이제 발목 관절 자체가 좁아져 있지만 좁아져 있는 거와 더불어서 발목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변형이 심하게 틀어져 있는 분들은 인공관절을 해서 발목 각도 운동을 유지시켜 주는 경우에 틀어진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기 발목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발목의 정렬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어야지 정렬 자체가 틀어져 있는 분들은 인공관절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술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간질환이 있거나 그런 기저질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했을 때 추후에 관절의 어떤 근육 상태나 주변의 연부 조직과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인공관절 넣어놓은 부분이 뼈가 좀 골 손실이 오면서 인공관절이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은 인공관절보다 관절 고정술을 시행하는 걸 조금 더 권유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공관절염, 발목 인공관절은 이제 실제 어떤 분들에게 시행하느냐,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인공관절을 실제로 시행할 때는 발목의 정렬 상태를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골극도 잘 제거하는 것이 통증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공관절의 사이즈, 크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1년 동안 발목 인공관절을 시행한 환자가 약 900명, 대략 1000명이라고 잡는다 그러면 발목 고정술을 시행하는 환자가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기 이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 중에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고 약 3분의 2 정도가 발목 고정술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의 수치보다는 조금 오히려 좀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가요. 발목 인공관절을 하는 비율이. 이는 이제 발목 인공관절 기계 자체가 사실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개발이 됐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외국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측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런 발목 인공관절의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술의 어떤 의사의 기술, 그러니까 러닝 커브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자기 수술 술기가 괜찮을 때까지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 환자군이 적기 때문에 조금 발목 인공관절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목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한두 케이스 정도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 케이스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껴서 더 이상 인공관절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발목 고정술은 수술 술기 자체가 인공관절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발목 고정술은 아직까지 좀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의사분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명확하게 사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발목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은 골절이거든요. 발목 총 전체 말기 관절염을 진행한 환자 중에 약 외상성, 그러니까 골절과 관련된 경우가 약 70%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30%가 아무 원인 없이 사실 그냥 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사실 골절 어렵긴 하겠지만 이제 발목 어쨌든 골절이 되지 않게 발목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발목을 접지르는 것, 만성적인 발목의 불안정성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거죠. 접지르는 경우에 발목이 안쪽으로 많이 꺾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발목의 관절염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발목 염좌의 치료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만성적인 발목의 불안정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 실패한다면 이제 인공 발목 관절염까지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저한테 진료로 오시는 말기 발목 관절염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질문은 사실은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병원들 몇 군데를, 아마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거쳐서 또 다른 병원에 또 가시는 환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가장 큰 질문은 관절염이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 할 건가 발목 고정술을 할 건가, 그 두 가지를 사실은 이제 권유를 받고, 어떤 병원은 요 수술을 권유하고 고정술을 권하고, 어떤 병원은 인공관절을 권하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2차적인 의견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어떤 발목에 인공관절술이 적합한 발목인지를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어떤 결과를 결정하는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과 관련해서는 요즘 인공관절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기구들도 새로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실제로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인서트라고 하는 연골을 대신하는 물질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요즘은 이 인공관절의 일종의 수명이라고 그러죠. 수명이 약 10년 동안 유지되는 수명이 거의 90% 정도, 15년 동안 유지되는 것도 80% 이상일 정도로 사실은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결과도 이제 많이 좋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제일 우려를 하는 부분은 사실 역시 인공관절의 제일 걱정은 감염이죠, 감염. 이제 인공관절 자체가 감염이 되는 경우에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는데, 무릎이나 고관절과 달리 사실은 발목에 인공관절이 감염이 되는 경우는 물론 감염이 되는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감염이 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실 발목 고정술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옵션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술기 자체가 많이 좋아졌고 기계들도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들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적합한지, 또 중간에 수술 이후에 생기는 몇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은 안쪽 발목 내측에 골절이 생긴다거나 인공관절 이후에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골헬이라고 그러죠. 뼈 자체가 손실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런 인공관절 이후에 생기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뭐 아직까지도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이 환자분들의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하시고 싶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발목의 관절 이런 모션 동작 가동 범위 자체를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쪼그려 앉는 게 사실은 발목 고정술을 한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쪼그려 앉을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 활동들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기구도 많이 발달하고 혹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발목 인공관절을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인공관절, 발목은 고정술을 하지 인공관절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던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처 방안과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환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